자, 이제 그 결론을 봅시다. 자, 역사적 유물론은 경제적인 하부 토대가 인간의 의식과 정치 제도를 포함한 상부 구조를 1차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나 정치 제도가 하부 토대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을 초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꾸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정치투쟁이 경제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이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와 지배기구에서 방해받을 때 선진적인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정치투쟁이 경제투쟁에 비해 앞서거나 더 강조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으며 선진적인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역사적 유물론이 경제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이 원리는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세상 혹은 사회주의 혁명가와 결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계급과 결합할 때 관념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천적인 혁명 사상이 되며 노동계급의 무기가 된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적극적 건설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혁명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러시아 혁명 초반에는 짜리의 포갑체제 아래서 노동계급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닌은 소수의 선진적인 혁명가에 의한 비합법적인 전위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1905년 혁명 당시에는 보다 많은 혁명적인 노동자 당원을 입당시키고자 전위정당의 성격을 완화하였다. 1905년 혁명이 실패한 후 레닌은 다시 전위정당의 성격을 복원하였다. 그 이후 짜레의 포갑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계급과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성장하고 1917년 혁명이 무르익자 당은 노동자 대중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전위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는 그 정세에 따라서 그리고 혁명 세력의 주체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 레닌의 전위정당론은 러시아 짜르 체제를 고려할 때 전술적인 선택이었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주목하지 않고 일반화할 때는 스탈린주의 정당에서 보듯이 관료주의 정당, 엘리트 정당, 과도 정당으로 흐를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전개된 당시 유럽은 이미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정착되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대중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하였다. 따라서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점차 선거에서 득표율을 목표로 삼는 의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당이 대중투쟁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 역시 그 당시에 정치 투쟁을 반대한다고 했죠. 왜 반대했냐면 정치 투쟁을 하게 되면 지배계급에게 탄압을 받고 자기들이 잡혀가고 노동조합이 위험해지니까 노동조합이 가능하면 정치 투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법투쟁, 당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합법투쟁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회와 언론을 통한 정치만 되니까 노동자 정치가 부르주아 정치를 닮아갔죠. 정치 엘리트의 활동이 주목받았다. 제도화된 사회주의 정당 내에서 의회 정치, 스타 정치인 뿐만 아니라 당에 의해서 재정적, 정치적 보장을 받는 직업적인 당 관료층들이 형성되었다. 최고 상층에는 스타 정치인, 그 밑에는 당 관료들이 형성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로자는 당의 관료와 과도화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로자는 레닌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적인 정당관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로자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중의 자발성이 혁명적 정세에 비해 늦게 형성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건 혁명보다 먼저 생기는 게 아니죠. 혁명보다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혁명 시기에 대중의 자발성이 필요한데 정작 대중들은 혁명 시기에 자발성이 없고 혁명에 의해서 나중에 생긴다. 즉 대중의 자발성이 혁명을 먼저 만들어내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태가 바로 로자와 리크프레프트가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 봉기,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러시아 혁명 본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이 봉기를 하려면 러시아 혁명처럼 충분한 준비와 정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소수의 독일 공산당이 주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말은 대중의 자발성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형성하고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당을 미리 만들어야지 그러한 혁명 시기에 대중의 자발성을 담아낼 수가 있는데 공산당의 자발성만 생각하면서 미리 당을 만들지 않았다. 급조된 독일 공산당은 혁명에 실패했죠.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기다려서는 안 된다. 레닌의 전위정당에 대한 로자의 비판은 중앙집권적 정당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인될 수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정당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지향했던 민주집중제라는 전통이 모호해지는데 로자의 주장이 일조했다. 그람시는 의회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여론과 담론, 지배계급의 메커니즘,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 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90점으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 토대와 폭력적 지배기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을 통해 자기 통치 방식을 사회에 내재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학교, 교회, 그 다음에 신문, TV 드라마, 광고, 셰프, 노동자 주변에 다 깔려있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어요. 따라서 그는 부르주아의 통치를 동의하도록 하는 이러한 설득구조, 이데올로기 규구 이런 거를 균열케 하는 진지적 의식화, 진지전, 장기전, 장기전 이러한 상부구조의 투쟁을 강조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대중에 의한 의식화 투쟁에 있어서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지도부와 대중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그람시는 일상적으로는 이런 진지전,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구조적인 투쟁, 이런 진지전을 하고 혁명적 시기에는 기동전도 필요하다. 진지전과 기동전이 다 필요한데 서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진지전이 더 중요하다. 자, 스탈린은 당을 노동계급으로 일부분으로 보는 레닌과 달리 당과 계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당 체제를 설정하였다. 이거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죠. 스탈린은 당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당 독재를 정당화시켰다. 자, 당과 국가를 일치시킨다. 당과 국가를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데 이 지도는 명령적 지도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다. 정치적 지도다. 당의 관료, 당의 엘리트, 당의 과두, 당의 최고 책임자 등 일방적인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고착화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 부분이 약화되었다. 트로츠키는 엘리트적인 당의 관료제를 비판하고 대리주의를 극복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했다.
당은 계급의 일부분이므로 계급의 다른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정당도 가능하다. 복수 정당이 가능하다. 프롤레타의 복수 정당. 프롤레타 독재에서 일당 체제에 반대했다. 이 부분 논쟁적이라 했죠. 원래 노동계급은 하나의 당으로 통일돼야 돼요. 그런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탄압하면, 다수파가 소수파를 탄압하고 독재, 비민주적으로 하면 당내 일부가 뛰쳐나가서 분당을 한다, 분열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계급이 원래 하나의 당이 되는데 복수 당이 되는 건 비정상적,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근데 트로츠키는 그거를 또 너무 일반화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여러 당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로 통일되어 있죠. 통일되어 있어요. 자본가들은 통일되어 있어. 정경련이 두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쪼개져 있어. 원래는 자본가들의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자들도 통일되어 있는 게 맞는데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소수파들이 분열을 한다. 근데 트로츠키는 마치 그걸 너무 정당화시켰다. 스탈린 체제가 붕괴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자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누가? 트로츠키가. 아까 트로츠키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트로츠키의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다 스탈린 체제로 생각했는데 스탈린 체제가 붕괴되니까 트로츠키가 저건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트로츠키식 사회주의, 트로츠키식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게 일정한 부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유지시키는데, 잔존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만약에 트로츠키주의가 없었다면 스탈린주의의 몰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의 몰락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트로츠키가 일정 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부분을 잔존시키는데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주의 정당 이론에 영향받았던 기존의 유럽 공산당들이 스탈린 체제 붕괴 후 침체의 길을 걸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스탈린주의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인해 레닌의 민주 집중제까지 거부하고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로자의 입장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민주 집중제 자체는 필요한데 그것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 크리스 하먼 등은 스탈린의 오명에서 레닌의 전통적인 민주 집중제의 정당을 분리를 하고 로자의 입장이 중앙 집권적 정당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독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너무 중앙 집권을 강조하고 로자는 대중의 자발성이라면서 이 민주 집중제 자체를 거부했는데 원래 레닌의 전통처럼 당의 지도부와 대중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거. 이거 그람시의 얘기네, 그람시. 그래서 그걸 레닌의 전통적인 민주 집중제의 사회주의 정당,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처럼 각 나라의 다양한 정세에 따라 정당 이론도 변화되어 왔다. 나라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에 대한 강조점이 그 나라 정세에 따라 달라지고 대중정당이냐 전위정당이냐의 선택도 지배계급의 대응과 노동자 주체의 조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노동계급의 미성숙과 지배계급의 탄압이라는 조건에서 비합법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그렇죠. 탄압 국면에서는 전위정당,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비밀 제야 인사, 비밀 조직 이런 게 많이 있었죠. 뭐 산호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된 조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보통 선거가 정책된 이후 대중정당에게서 직업적인 정치인 엘리트, 당 관료와 노동자 대중의 분리,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당 논의 과정에서 당의 필요성, 대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조화,
당내 민주주의의 보장, 제도 투쟁에 의한 대중투쟁의 보완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자, 이상의 논의를 볼 때 모든 시기에 모든 정당, 모든 정세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은 불가능하고 또한 타당하지 않다. 자, 기존의 정당 이론들이 제기하는 공통점과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각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정당 이론이 필요하다. 각 조건에 맞는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을 정립해 나갈 때 자본주의와 노동계급의 발전 정도, 지배계급의 탄압과 지배계급의 성격, 노동계급 이외의 타 계급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또 타 계급이 노동자 혁명을 수용하는가의 입장, 중간 계급이 반동이라면 노동자가 중간 계급으로 연대할 수 없죠. 다른 정당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민족주의자나 종교인이나 민주주의자들이 어떤 노동계급의 혁명에 동의를 해. 그럴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모델, 유럽 혁명 모델, 제3세계의 식민지에서 혁명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과의 관계 다 다르죠.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 정도,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면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회주의를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인민민주주의라든지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결국 하면 이게 핵심이죠. 마르크스주의 정당 이론의 공통점,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조화, 그 다음에 대중과 어떤 그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조화, 이런 커다란 변증법적인 관점, 변증법적인 관점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는 각 나라의 정세마다 다르다. 이거 바로 혁명 이론이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나타나는 것,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